일본이 한국에 미사일을 겨눴습니다. 미 국방부의 충격 발표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 이후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극에 치달았고, 일본은 요나구니 섬에 미사일을 배치해 대만을 방어하겠다 선언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 대한민국의 감시망만이 일본의 진짜 속셈을 간파했습니다. 일본이 노리고 있는 건 바로 독도입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발표에 백악관은 큰 충격에 빠졌고, 일본이 감추던 검은 속내가 드러난 순간 세계는 80년 전 악몽을 떠올렸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본의 계획을 산산조각 낸 대한민국의 기술력.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한국이 또 과장하고 있군요. 동료 연구원 야마모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2025년 11월 중순 도쿄 방위연구소 3층 브리핑룸이었어요. 저는 나카무라 토모야, 이 연구소에서 동북아 안보를 분석하는 수석 연구위원입니다. 15년째 같은 자리에서 같은 지도를 보고 있었죠. 그날도 화면에는 요나구니 섬 주변 해역이 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는 커피잔을 들고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서울에서 뭔가 왔다면서요. 보고서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은 건 오전 10시쯤이었어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보낸 자료였습니다. 담당자 이름은 최윤석.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봤어요. 파일을 열자마자 빨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순 방어 훈련과 다름. 보고서 상단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대체 뭘 근거로 이런 판단을 내린 걸까? 야마모토가 제 화면을 힐끗 봤습니다. 또 독도 타령이야?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직 다 읽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대답했죠. 스크롤을 내리자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3개월간 17번. 일본 함정이 쟁점 구역을 지난 횟수였어요. 그 아래에는 독도 부근 한국 상선 항로와 훈련 구역이 겹친 시간대 비율이 적혀 있었습니다. 약 23%.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어요. 숫자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료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그 위에 빨간 밑줄까지 그어놓았더군요. 마치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요. 야마모토가 코웃음을 쳤어요. 23%가 뭐 어때서? 70%는 안 겹쳤다는 거잖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나군이 미사일 배치는 대만 유사 상황에 대비한 방어 조치였어요. 중국과 북한을 향한 억지력이었죠. 올해 5월에 국회에서 예산까지 통과된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방위성에서 직접 설명 자료를 배포했어요. 대만 방어를 위한 필수 조치라는 문구가 들어간 자료였죠. 한국 상선이 그 근처를 지나가는 건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고서 끝부분에 또 다른 문장이 있었어요. 한국 선박 안전에 잠재적 영향 가능성 있음. 진해 해군 통합감시센터장 박도현이라는 사람이 추가한 문구라고 했습니다. 합참과 외교부로 경보 등급을 올려보냈다는 내용도 덧붙여져 있었죠.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한숨을 쉬었어요. 경보 등급이라니. 훈련 몇 번 한 것 가지고 이 난리를 치다니. 야마모토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점심 먹고 얘기해. 배고파 죽겠어. 점심을 먹고 돌아오니 메일이 한 통 더 와 있었어요. 한국 보고서에 대한 상부의 지시였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대응 방향을 논의하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샌드위치를 씹으며 자료를 다시 훑어봤어요. 한국이 강조한 부분들, 빨간 밑줄이 그어진 문장들. 읽으면 읽을수록 과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야마모토가 다시 제자리로 왔어요. 한국 보고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머릿속에 초안을 그려놓고 있었어요. 부록에 간략히 언급하면 될 것 같아. 본문에 넣기엔 자극적이니까. 야마모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낫겠다. 저 사람들은 뭘 해도 일본 탓이야. 작년에도 그랬잖아.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야마모토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늘 그랬죠. 뭔가 불안하면 일단 일본부터 의심했습니다. 독도 문제, 역사 문제, 무역 문제. 우리가 뭘 하든 트집을 잡았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 회의가 시작됐어요. 브리핑룸에 6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초안을 발표했어요. 요나군이 배치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한국의 우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죠. 대만 방어를 위한 필수 조치라는 문구를 3번이나 강조했어요.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도 없었고 이견도 없었어요. 발표가 끝나갈 무렵 선임 연구원 오오타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보고서의 겹친 패턴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준비한 대답을 꺼냈습니다. 부록에 간략히 언급하겠습니다. 23%라는 숫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요. 오오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도면 우연의 범위지. 그걸로 논의는 끝났습니다. 한국이 강조한 숫자는 제 발표에서 단 2줄로 축소되었어요.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최종 문서를 정리했어요. 한국이 보낸 경고 문장을 어디에 넣을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본문 중간에 넣자니 흐름이 끊기고 아예 빼자니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기록은 남겨야 했거든요. 결국 부록 맨 끝에 작은 글씨로 삽입했습니다. 상부에서도 그 편이 낫겠다고 했죠. 우리는 사실을 숨긴 게 아니었어요. 다만 맥락에 맞게 조정한 것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서울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동북아국에서 보낸 공문이었어요. 이번 사안을 국제회의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담당자 이름은 이지은. 구조화된 자료로 설명하겠다는 표현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메일을 읽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왜 조용히 넘어가지 못할까? 한국은 늘 작은 일도 크게 만들었습니다. 국제회의까지 끌고 가겠다니. 피곤한 나라였어요. 퇴근길 전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거리가 흘러갔어요. 문득 아까 본 숫자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3개월간 17번, 23%. 왜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더군요. 분명 대수롭지 않은 숫자였는데 집에 도착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았어요. 전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한국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어요. 2번째로 읽으니까 아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간대별 궤적 비교, 실제 상선 통과 기록, 위성 이미지 좌표까지. 꽤 정밀하게 준비한 자료였어요. 최윤석이라는 사람, 생각보다 꼼꼼하더군요. 이 정도 자료를 만들려면 적어도 몇 주는 걸렸을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입장이 틀렸다는 건 아니었어요. 대만 방어는 일본의 핵심 안보 과제였습니다. 요나군이 배치는 그 일환이었죠. 한국이 뭐라고 하든 우리 계획은 바뀌지 않을 거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원래 저런 나라야. 늘 감정적이고 늘 과장하고 늘 피해자인 척하는 나라.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의 국제회의 제안에 대응할 자료를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어제 정리한 문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수정할 건 없었어요. 우리 논리는 완벽했으니까요. 대만 방어, 중국 억지, 지역 안정. 이 3단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어요. 한국이 표시한 빨간 밑줄이 또 보였거든요. 17번, 23%. 아무것도 아닌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자꾸 눈에 밟혔어요. 저는 고개를 흔들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국이 왜 그토록 정밀하게 기록을 남겼는지. 저는 그저 늘 해왔던 대로 보고서를 썼고 늘 해왔던 대로 한국의 경고를 축소했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들이 틀렸다고 확신하면서요. 11월 중순에 도쿄는 평온했습니다.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요. 국회 중계를 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 가와무라 마사토가 답변석에 서 있었어요. 야당 의원이 요나군이 배치에 대해 질문하는 중이었죠. 한국이 우려를 표명했는데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소 휴게실 소파에 앉아 점심을 먹으며 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와무라 국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요나군이 미사일 배치는 중국과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순수 방어 조치입니다. 한국의 우려는 과장된 정치적 반응에 불과합니다. 휴게실에 있던 직원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따라 끄덕였습니다.
가와무라 국장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대만을 지키려는 것뿐이었어요. 한국이 왜 난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가와무라 국장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일본은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의 감정적 반응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특정 국가. 누구를 말하는지 다들 알았죠. 점심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니 야마모토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넷 뉴스 댓글창이었어요. 가와무라 국장의 발언이 기사로 올라왔는데 댓글이 수백 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한국은 늘 피해자 코스프레, 저러니까 상대를 안 해주는 거다. 감정적인 민족. 저는 화면을 훑어보다가 창을 닫았어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퇴근 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민영방송에서 정치 토크쇼가 한창이었어요. 진행자는 오카다 유지. 날카로운 입담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화면 하단에 시청률 순위가 떠 있었습니다. 해당 시간대 1위. 오카다는 게스트들과 함께 한국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늘 피해자인 척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만을 지키려고 하면 자기들이 위험하다고 난리죠. 게스트 중 한 명이 맞장구를 쳤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랬잖아요. 일본이 뭘 해도 비난하는 나라입니다. 오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스튜디오 관객들도 따라 웃었어요. 저는 채널을 돌리려다가 멈췄습니다. 오카다의 다음 말이 궁금했거든요. 여론조사 보셨어요? 일본 국민 68%가 대만 방어 정책을 지지합니다. 한국이 뭐라고 하든 우리 국민은 알아요. 누가 옳은지. 68%.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압도적인 지지였어요. 한국이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 여론은 흔들리지 않을 거였습니다. 오카다의 목소리가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한국은 감정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성의 나라고요. 게스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식탁으로 갔어요.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놓으셨더군요. 아버지 히데오가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전 자위대 장교 출신이셨죠. 퇴역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으셨어요. 아버지도 텔레비전을 보셨는지 제가 앉자마자 물으셨습니다. 오늘 국회 중계 봤냐? 봤다고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가와무라 국장이 잘 말했어. 한국은 배은망덕한 나라야.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경제 지원, 기술 이전, 전부 일본이 해준 거야. 그런데 늘 뒤통수를 치지. 저는 밥을 떠먹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버지의 한국과는 수십 년째 변하지 않으셨죠.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 감정적인 나라, 역사를 왜곡하는 나라. 아버지 세대에게 그건 상식이었어요. 너도 연구소에서 한국 자료 본다며. 어떻더냐? 또 엉터리지. 질문이 불쑥 날아왔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멈추고 대답을 생각했어요. 며칠 전 본 한국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최윤석이라는 사람이 만든 자료. 빨간 밑줄, 23%, 17번. 꽤 정밀하게 준비한 자료였죠. 그런데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네, 늘 그렇듯이 과장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지. 한국은 원래 그래. 사실보다 감정이 앞서는 민족이야. 저는 밥을 계속 떠먹었습니다. 입안이 텁텁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방금 한 대답이 목에 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올라왔어요. 노트북을 열어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서울발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강경파 의원 한승우가 발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과의 정보 공유 자체를 중단해야 합니다. 기사에 인용된 그의 발언이었죠.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구나. 양쪽 다 감정적인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읽다가 멈칫했어요. 한승우 의원의 발언 옆에 다른 내용이 있었거든요. 한국 외교부가 국제회의 자료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구조화된 데이터로 설명하겠다는 표현이 또 나왔어요. 며칠 전 이지은이라는 사람이 보낸 공문에도 같은 표현이 있었죠. 구조화된 데이터. 한국이 뭘 준비하는 걸까? 다음 날 연구소에 출근하니 새로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리실에서 내부 회의가 열렸다는 보고였어요.
외교보좌관 다나카 레이코가 주재한 회의였죠. 회의 요약본이 우리 연구소로도 전달되어 왔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어봤어요. 미국만 설득하면 됩니다. 한국은 들러리예요. 다나카 보좌관의 발언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을 배제한 미일협의 시나리오 초안도 첨부되어 있었어요. 저는 문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나카 보좌관의 판단이 맞았어요. 동북아 안보에서 진짜 중요한 건 미국과 일본이었죠. 한국은 그저 옆에 있는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야마모토가 제자리로 왔어요. 총리실 문서 봤냐고 물었습니다. 봤다고 대답하자 그가 씩 웃었어요. 한국 빼고 미국이랑 직접 하면 되는 거야.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지? 저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으면서도 어딘가 불편했어요. 한국 보고서의 숫자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23%, 17번. 과장이라고 결론 내렸는데 왜 자꾸 생각나는 걸까? 야마모토가 뭐라고 말했지만 저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휴게실에서 다시 뉴스를 봤어요. 오카다의 토크쇼 시청률이 또 올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젯밤 방송 시청률이 12%를 넘겼다고 했어요. 역대 최고 기록이었죠. 한국 비판이 시청률을 끌어올린 거였습니다. 기사 댓글에는 오카다 국민 훈장 줘야 한다. 한국 팩트 폭격 시원하다 같은 글이 줄줄이 달려 있었어요. 저는 휴게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하늘이 흐렸어요. 가와무라 국장의 국회 발언, 오카다의 토크쇼, 아버지의 식탁 훈시, 다나카 보좌관의 시나리오. 모두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이고 일본은 이성적이다. 한국은 과장하고 일본은 사실을 말한다. 우리가 옳고 그들이 틀렸다. 그런데 왜일까요? 확신에 찬 목소리들 사이에서 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 보고서의 빨간 밑줄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최윤석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꼼꼼하게 자료를 만들었는지, 이지은이라는 사람이 왜 구조화된 데이터라는 표현을 썼는지 답을 모르겠었습니다. 퇴근길 전철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젯밤 아버지에게 했던 대답이 떠올랐습니다. 늘 그렇듯이 과장이 많았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전부 과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 아버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드린 거였죠. 전철이 역에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어요. 저는 손잡이를 잡은 채 생각했습니다. 일본 전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치인도, 언론도, 여론도, 가족도. 그 흐름 안에서 저 혼자 다른 생각을 하는 건 이상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방문을 닫았어요. 노트북을 열어 한국 보고서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세 번째로 읽는 거였죠.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었어요. 숫자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읽으면 읽을수록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연구소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에서도. 저는 노트북을 덮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68%의 여론, 시청률 1위의 토크쇼, 국회의 박수. 그 모든 확신 속에서 저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비공개 화상회의 초대장이 도착한 건 11월 16일 오후였습니다. 미국 동북아 안보센터에서 주관하는 회의였어요. 한국, 일본, 미국 전문가가 참석하는 자리였죠. 주제는 요나군이 배치와 동북아 해상 안보. 저는 초대장을 읽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왜 갑자기 이런 회의를 여는 걸까? 야마모토에게 물어보니 그도 처음 듣는다고 했습니다. 회의는 이틀 뒤인 18일로 잡혀 있었어요. 저는 상부에 보고하고 참석 승인을 받았습니다. 가와무라 국장실에서 간단한 지침이 내려왔어요. 기존 입장을 유지하라. 한국의 주장에 휘둘리지 말라. 예상한 대로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8일 오전 화상회의가 시작됐어요. 화면에 3개의 창이 떴습니다. 서울, 도쿄, 워싱턴. 저는 연구소 회의실에 혼자 앉아 노트북을 바라봤어요. 서울 쪽 화면에는 낯선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최윤석, 외교부 동북아국 과장 이지은. 이름은 며칠 전 보고서에서 봤지만 얼굴은 처음이었어요. 워싱턴 쪽에는 동북아 안보센터 소장 마이클 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들었어요. 그 옆에 통역사가 한 명 있었죠.
화면 하단에 이름이 떴습니다. 민지영. 제일 한국인 3세라고 했어요. 그녀가 오늘 회의에 한일 통역을 맡는다고 했습니다. 마이클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영어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최근 요나군이 배치와 관련해 각국의 분석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한국 측에서 먼저 발표해 주시죠. 민지영이 그의 말을 일본어로 옮겼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메모할 준비를 했어요. 한국이 뭘 준비했는지 궁금했거든요. 솔직히 대단한 건 없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최윤석이 화면 공유를 시작했어요. 지도가 떴습니다. 요나군이 섬, 대만, 독도가 한 화면에 보였죠.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익숙한 지도였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색깔이 입혀져 있었거든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각각의 색이 뭘 의미하는지 최윤석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지도는 지난 1년간 요나군이 인근 일본 함정의 훈련 궤적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민지영이 통역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주시했어요. 파란색 선들이 요나군이 주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평균 궤적 분포라고 했어요. 1년 동안 총 84회의 훈련 기록을 분석했다고 했죠. 저는 숫자를 메모했습니다. 84회. 꽤 많은 데이터였어요. 최윤석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빨간색 선이 나타났어요. 이건 최근 한 달간의 훈련 궤적입니다. 보시다시피 평소와 다른 패턴이 나타납니다. 저는 두 화면을 비교했어요. 확실히 달랐습니다. 파란색 선들은 요나군이 남쪽과 서쪽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대만 방향이었죠. 그런데 빨간색 선 중 일부는 북동쪽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독도 방향이었어요. 저는 펜을 멈추고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독도 인근 항로와 겹치는 궤적이 9차례 확인되었습니다. 9차례. 저는 그 숫자를 적었어요. 1년 동안은 거의 없던 패턴이 한 달 사이에 9번이나 나타났다는 거였죠. 우연이라고 하기엔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일렀어요. 궤적이 겹친다고 해서 실제로 위험한 건 아니니까요. 최윤석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노란색 점들이 나타났어요. 이 점들은 해당 시간대에 실제로 그 구역을 통과한 한국 상선의 위치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노란색 점들이 빨간색 선 위에 겹쳐 있었거든요. 시간대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11월 3일 오후 2시, 11월 7일 오전 11시, 11월 9일 오후 4시. 상선이 지나간 시각과 훈련 궤적이 일치하는 구간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9차례 중 6차례는 한국 상선 통과 시간과 30분 이내로 겹칩니다. 민지영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메모하던 손을 멈췄어요. 30분 이내. 그건 우연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물론 아직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단순한 방어 훈련이라고만 하기도 어려웠어요. 마이클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이 패턴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지은이 대답했어요.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차분하고 명확한 어조였죠.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훈련이 기존 패턴에서 벗어났고 그 방향이 한국 상선 항로와 겹칩니다. 이건 대만 방어라는 기존 설명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민지영이 통역을 마치자 마이클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일본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마이크 버튼을 눌렀어요. 준비한 대로 대답해야 했습니다. 기존 입장을 유지하라는 지침이 있었으니까요. 요나군이 배치는 대만 유사 상황에 대비한 방어 조치입니다. 훈련 궤적의 변화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말하면서도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방금 본 화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빨간색 선과 노란색 점이 겹치는 그림. 30분 이내라는 숫자. 저는 대답을 마치고 마이크를 껐습니다. 마이클리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뭔가 더 물으려는 듯 했지만 결국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안도하면서도 불편했어요. 제 대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아직 한국 측 자료가 떠 있었어요. 최윤석이 공유한 지도였죠. 저는 스크린샷을 찍어 저장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준비했네. 그 문장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솔직히 예상 밖이었어요. 한국이 이 정도로 정밀한 분석을 해올 줄은 몰랐습니다. 1년치 데이터, 궤적 시각화, 상선 통과 시간 교차 확인. 꽤 체계적인 작업이었죠. 저녁에 야마모토가 회의 어땠냐고 물었어요. 저는 별거 없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별거 없기는커녕 처음으로 뭔가 찜찜한 기분이 명확해진 회의였어요. 하지만 야마모토에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장해둔 스크린샷을 다시 열어봤어요. 빨간색 선과 노란색 점. 9차례, 6차례, 30분 이내.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췄습니다. 저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다가 창을 닫았어요. 한국은 늘 과장한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자료는 과장이 아니었어요. 사실을 정리한 거였죠. 물론 해석은 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 자체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상부의 회의 결과를 보고해야 했어요. 뭐라고 쓸지 고민이었습니다. 한국 측 분석이 예상보다 정밀했다고 쓸 수는 없었죠. 그건 우리 입장에 불리한 표현이니까요. 결국 한국 측이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는 문장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아도 빨간색 선이 보였어요. 북동쪽으로 뻗은 선, 독도 방향으로 향한 선. 한국이 왜 그렇게 꼼꼼하게 기록을 남겼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무시하는 동안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거죠. 그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조금 무서웠어요. 우리가 보지 못한 걸 그들은 보고 있었으니까요. 11월 19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연구소 복도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뭔가를 읽고 있었죠. 야마모토가 제자리로 달려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런던에서 보고서가 왔어. 읽어봤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보고서냐고 물었죠. 야마모토가 서류를 제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에서 보낸 문서였어요. 표지에 동북아 해상안보 요나군이 배치에 대한 예비 분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요약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어였지만 핵심 문장은 바로 알아볼 수 있었죠. 일본 측 발표와 한국 감시 데이터 사이에 검토가 필요한 괴리가 존재한다. 저는 그 문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괴리. 그들은 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야마모토가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로비한 거 아냐? 영국까지 끌어들이다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었어요. 영국 연구소는 한국이 제공한 데이터를 독자적으로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위성 이미지, 레이더 기록, 선박 자동 식별 장치 로그. 여러 출처를 교차 확인한 결과 한국 분석의 정확도가 높다는 결론이었죠. 정확도가 높다. 저는 그 표현을 다시 읽었어요. 영국이 한국 편을 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데이터를 검증한 거였죠. 그런데 검증 결과가 한국에 유리하게 나온 거였어요.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숫자를 찾았습니다. 한국 감시 데이터와 일본 발표 자료의 불일치 구간 비율, 약 12%. 생각보다 큰 숫자였어요. 점심 전에 또 다른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워싱턴에서 온 거였어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보낸 메모였죠. 분량은 짧았지만 내용은 영국 보고서와 비슷했습니다. 한국 데이터와 일본 설명 사이의 괴리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또 괴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두 기관이 같은 표현을 쓴 거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 보고서는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연구소 전체가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영국과 미국이 끼어들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한국만의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2시 방위성에서 긴급회의 소집 연락이 왔어요. 저는 서류를 챙겨 택시를 탔습니다. 방위성 청사에 도착하니 회의실에 이미 여러 명이 모여 있었어요. 가와무라 국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얼굴이 하나 있었어요. 회의실 구석에 앉은 여성이었죠. 사토 아야코.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과 과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안보회의에 경제산업성 사람이 왜 왔을까? 회의가 시작되자 가와무라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런던과 워싱턴에서 보고서가 왔다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일단 우리 입장은 변함없습니다. 요나군이 배치는 대만 방어를 위한 조치이고 한국의 우려는 과장입니다.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따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불편했어요. 영국과 미국 보고서를 읽은 뒤라서 그런지 가와무라 국장의 말이 예전처럼 확신에 차게 들리지 않았거든요. 가와무라 국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외부 기관에서 검토 결과를 내놓은 만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그때 사토 과장이 손을 들었어요. 가와무라 국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제산업성에서 별도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공유해도 될까요? 가와무라 국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토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 공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프가 떴어요. 일본, 한국, 중국 3국 간 연간 무역 규모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죠. 현재 3국 간 연간 무역 규모는 약 3,600억 달러입니다. 이 중 동부가 해상 교통로를 통과하는 물동량이 약 60%를 차지합니다. 저는 숫자를 메모했어요. 3,600억 달러 60%.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사토 과장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요나군이 인근 긴장이 지속될 경우 보험료 인상과 항로 우회로 인한 물류비 상승이 예상됩니다. 저희 추산으로는 연간 약 5%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3,600억 달러의 5%면 180억 달러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사토 과장이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동부가 해상교통로 불안은 일본 제조업과 관광업에도 직접 타격을 줍니다. 한국과의 갈등이 장기화되면 중국까지 개입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손실 규모는 더 커집니다. 가와무라 국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경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안보 회의인데 왜 돈 얘기를 하느냐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사토 과장은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주장이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일본 경제에도 손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가와무라 국장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경제적 측면은 참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안보 문제를 경제 논리로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토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가와무라 국장 앞에서 저런 말을 하다니. 회의 중반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영국과 미국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했어요. 두 기관 모두 괴리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 한국 데이터의 정확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 말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와무라 국장 앞에서 발표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발표를 마치고 저는 한 가지를 제안했어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거든요. 회의록에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넣는 게 어떨까요? 외부 기관에서 검토 결과를 냈으니 우리도 공식적으로 검토 의사를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가와무라 국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추가 검증이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하는 말입니까? 저는 침을 삼켰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건 우리 기존 입장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었죠. 가와무라 국장이 싫어할 표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외부 기관 보고서를 완전히 무시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검토 의사는 밝혀두는 게 안전합니다. 가와무라 국장이 한참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습니다. 회의록에 넣으세요. 단, 일부 외부 기관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추가 검증을 고려한다 정도로요. 우리 입장이 틀렸다는 뉘앙스는 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처음으로 공식 문서에 추가 검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였죠. 작은 변화였지만 변화이긴 했어요.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사토 과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추가 검증 제안 말이에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용기라기보다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어서요. 영국과 미국까지 나서면 우리만 눈 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토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경제 수치를 들고 온 것도 그래서예요. 안보만 생각하면 한국을 무시해도 되지만 경제까지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저는 그녀의 말에 동의했어요. 우리는 잠시 복도에 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제가 며칠 전에 쓴 보고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한국 선박 안전에 영향 없음이라고 단정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는 확신에 차서 쓴 문장이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 보고서가 말한 12%의 불일치, 사토 과장이 말한 180억 달러의 잠재적 손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이 어두웠어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과장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한 걸 그들이 본 거였을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이 무거웠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다음 날 연구소에 출근하니 야마모토가 달려왔습니다. 기획국에서 한국 데이터 열람을 요청했다는 거였어요. 가와무라 국장이 싫어할 만한 소식이었죠. 하지만 이미 흐름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제 회의록에 추가 검증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순간부터요. 저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메일함에 새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사토 과장이 보낸 거였죠. 어제 용기 있는 발언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연락하면서 의견 나눠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짧게요. 저도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11월의 도쿄는 여전히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요. 11월 20일 국제 화상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달랐어요. 서울, 워싱턴, 도쿄뿐 아니라 브뤼셀과 런던까지 연결되었죠. 유럽연합 안보 담당관들과 영국 외무부 관계자들도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연구소 대회의실에 앉아 화면을 바라봤어요. 5개의 창이 떠 있었습니다. 각 도시의 얼굴들이 작은 네모 안에 담겨 있었죠. 마이클리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 브리핑의 목적은 한국 측 분석을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영국과 미국에서 예비 검토 결과가 나왔고 이제 본격적인 검증 단계에 들어간다는 설명이었죠. 저는 펜을 들고 메모할 준비를 했어요. 최윤석이 화면 공유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랐어요. 정지 화면이 아니라 움직이는 영상이었죠. 화면 중앙에 동북아 지도가 떴습니다. 요나군이 대만 독도가 한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화면 하단에 시간이 표시되었어요. 2025년 9월 1일 0시 0분.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자 지도 위에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파란 점은 일본 함정, 빨간 선은 미사일 훈련 궤적, 노란 점은 한국 상선이었죠.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9월, 10월, 11월. 2달 반의 기록이 3분 안에 압축되어 재생되었죠. 파란 점들이 움직이고 빨간 선이 그어지고 노란 점들이 지나갔어요. 처음에는 각자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10월 중순부터 패턴이 달라졌어요. 빨간 선 일부가 북동쪽으로 뻗기 시작했습니다. 독도 방향이었죠. 그리고 그 선들이 노란 점과 가까워지는 순간마다 화면에 경고 표시가 떴어요. 30분 이내 근접. 그 표시가 1번, 2번, 3번 반복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날 때까지 총 12번이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참았습니다. 12번. 지난번 회의에서는 9번이라고 했는데 더 늘어난 거였어요. 최윤석이 시뮬레이션을 멈추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지난 2달 반 동안의 실제 기록을 재현한 것입니다. 위성 이미지, 레이더 로그, 선박 자동 식별 장치 데이터를 종합했습니다. 민지영이 그의 말을 영어와 일본어로 동시에 통역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어딘가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어요. 화면 속에서 그녀가 무언가를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최윤석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표가 나타났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재현한 사건과 실제 기록을 비교한 표였죠. 총 37건의 사건을 재현했습니다. 이 중 34건이 실제 기록과 시간, 위치, 궤적에서 일치했습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34 나누기 37, 약 92%였습니다. 92%의 일치율. 놀라운 숫자였어요. 한국이 이 정도로 정밀한 데이터를 갖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마이클리가 질문을 던졌어요. 나머지 3건은 왜 불일치합니까? 최윤석이 대답했습니다. 2건은 날씨로 인한 위성 촬영 공백이고 1건은 선박 자동식별 장치 신호 누락입니다. 불일치 원인이 명확하고 의도적 오류는 아닙니다. 마이클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적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펜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는 그 순간 한국 분석, 실제 기록과 높은 일치율이라는 문장을 자신의 노트에 적고 있었습니다. 이지은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처음으로 그녀가 긴 발언을 하는 거였습니다. 기술적인 설명은 최윤석 연구원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명확했죠. 이 각도와 빈도로 미사일 훈련이 계속된다면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한국 상선과 독도 주변 어장입니다. 이건 가정이 아니라 데이터가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이지은의 말이 공기 중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메모했어요. 가정이 아니라 데이터가 보여주는 사실. 반박하기 어려운 표현이었습니다. 브뤼셀 쪽에서 손이 올라왔어요. 유럽연합 안보 담당관이었죠. 그가 질문했습니다. 일본 측 공식 발표 자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최윤석이 새 화면을 띄웠어요. 2개의 지도가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왼쪽은 한국 분석, 오른쪽은 일본 발표 자료였죠. 일본 발표 자료에서는 북동쪽 궤적이 상당 부분 누락되어 있습니다. 저희 분석으로는 약 14%의 공백이 있습니다. 14%. 어제 영국 보고서에서 본 12%보다 더 큰 숫자였어요. 저는 펜을 멈추고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2 지도의 차이가 선명했어요. 한국 지도에는 북동쪽으로 뻗은 빨간 선이 여러 개 있었지만 일본 지도에는 그 부분이 거의 비어 있었죠. 제 옆에 앉은 외무성 관계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게 사실이면 큰일인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죠. 우리 발표 자료에 공백이 있다는 걸요. 회의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마이클리와 유럽 담당관들이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시간대별 세부 사항, 데이터 수집 방법, 오차 범위. 최윤석과 이지은이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막힘이 없었어요. 준비가 철저했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마이클리가 정리 발언을 했어요. 오늘 브리핑은 매우 유익했습니다. 한국 측 분석이 실제 기록과 높은 일치율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회의록에 이 내용을 기재하겠습니다. 회의록에 기재.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어요. 공식 기록으로 남는다는 뜻이었죠. 한국 분석이 정확하다는 내용이 국제 문서에 박히는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대회의실에 혼자 남았어요. 화면은 꺼졌지만 방금 본 시뮬레이션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파란 점, 빨간 선, 노란 점. 12번의 근접 경고. 92%의 일치율.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췄어요. 복도로 나오니 외무성 관계자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한 명이 다가왔어요. 온건파로 알려진 사람이었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이 괜히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너무 안이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의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공식 석상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됐으니까요. 그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계셨죠. 화면에 오늘 브리핑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 분석, 국제회의에서 인정받아라는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리모컨을 들었어요. 채널을 돌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어요. 화면에서 시뮬레이션 영상 일부가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파란 점과 빨간 선이 움직이는 장면이었죠. 저는 신발을 벗으며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평소 같으면 또 한국 선전이야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리모컨을 쥔 채 화면을 유심히 바라보고만 계셨죠. 저는 그 모습이 낯설었어요.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면서도 텔레비전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뉴스 앵커가 마이클 리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었어요. 한국 분석이 실제 기록과 높은 일치율을 보인다. 아버지가 젓가락을 멈추셨어요.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올라왔어요. 노트북을 열어 오늘 회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메모장에 핵심 숫자들을 적었죠. 37건 중 34건 일치, 92%. 일본 발표 자료에 공백 14%. 12번의 근접 경고. 적다 보니 한 가지 사실이 명확해졌어요. 한국은 우리보다 더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시하는 동안 그들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죠. 시간, 위치, 궤적, 근접거리. 빠짐없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밤하늘이 어두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느낀 감정이 뭔지 정리해봤어요.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경외심 비슷한 것도 있었어요. 한국이 저 정도 분석 능력을 갖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노트북을 덮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정도면 인정해야 한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죠. 아래층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여전히 들렸어요. 아버지가 아직 뉴스를 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채널을 돌리지 않으셨더군요. 그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11월 22일 워싱턴에서 정책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도쿄에서 화상으로 참석했어요. 새벽 4시였죠. 시차 때문에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이 회의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국방부, 동북아 안보센터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다고 했거든요. 유럽연합에서도 안보 담당관이 연결되어 있었죠. 마이클 리가 회의를 주재했어요. 그가 첫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브리핑 결과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주시했어요. 마이클 리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동북아 위기 분석에서 일본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삼고 한국 데이터는 참고 자료로 취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브리핑에서 확인했듯이 한국 분석의 정확도가 92%에 달합니다. 이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마이클 리가 말을 이었죠. 제안합니다. 동북아 위기 분석에서 한국 감시 데이터를 기본 자료 중 하나로 공식 채택해야 합니다. 공식 채택. 저는 그 단어를 메모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 데이터가 참고 자료에서 기본 자료로 격상된다는 뜻이었죠. 지금까지의 구조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였어요. 미국 국무부 담당자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어제 브리핑을 보고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국방부 담당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가진 실시간 감시 능력은 우리도 인정해야 합니다. 반대 의견이 없었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럽연합 담당관이 손을 들었어요. 저희도 동의합니다. 추가로 제안하자면 공동안보 문서에 이 내용을 명시하는 게 어떨까요? 동북아 해상 안보 분석 시 한국 감시 데이터를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는 문구를요. 마이클 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초안에 포함하겠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서 얼어붙었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 보고서는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연구소 전체가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지금 미국과 유럽이 한국 데이터를 기본 자료로 채택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의가 계속되었어요. 다음 안건은 일본에 대한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마이클 리가 문서를 화면에 띄웠어요. 일본 측에 전달할 권고안 초안입니다.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감시 데이터 공개 범위를 확대할 것. 두 번째 항목은 훈련 궤적 관련 자료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었습니다. 저는 두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일본에 대한 공식 권고였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전제가 깔린 문장이었죠.
미국 국방부 담당자가 말했어요. 일본이 불쾌해할 수 있지만 필요한 조치입니다. 14%의 공백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반박할 근거가 없었거든요. 우리 발표 자료에 공백이 있다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 데이터가 기본 자료로 채택되고 일본에는 투명성 권고가 전달된다. 일주일 만에 모든 게 뒤집어졌어요. 오전에 연구소에 출근하니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워싱턴 회의 결과가 이미 퍼져 있었거든요. 야마모토가 제자리로 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들었어? 미국이 한국 데이터를 기본 자료로 쓰겠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상으로 참석했어. 직접 봤어. 야마모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와무라 국장이 난리야. 아침부터 회의실에 틀어박혀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예상한 반응이었거든요. 점심 무렵 방위성에서 긴급회의 소집 연락이 왔습니다. 오후 3시 본청 대회의실. 저는 서류를 챙겨 택시를 탔어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거리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하니 이미 20명 가까이 모여 있었어요. 가와무라 국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외무성, 총리실 관계자들이 있었죠.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사토 과장도 와 있었습니다. 제 쪽을 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와무라 국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다들 워싱턴 회의 결과를 알고 있을 겁니다. 미국과 유럽이 한국 데이터를 기본 자료로 채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투명성 권고를 보내왔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가와무라 국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일단 우리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권고를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총리실 외교보좌관 다나카가 먼저 발언했어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국 데이터를 기본 자료로 인정하면 앞으로 모든 동북아 논의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줍니다. 그건 일본 국익에 반합니다.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회의를 직접 본 뒤로 생각이 달라졌어요. 거부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가와무라 국장이 다른 의견을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가와무라 국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일어섰어요. 20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한국과의 정보 공유를 거부하면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쪽은 일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나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가와무라 국장의 표정이 굳어졌죠. 저는 말을 이었어요. 미국과 유럽이 이미 한국 데이터를 기본 자료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거부해도 그 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하면 일본만 고립됩니다. 동맹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다나카가 반박했어요. 그건 한국의 술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양보하면 끝이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술수가 아닙니다. 데이터가 말하는 겁니다. 한국 분석의 일치율이 92%입니다. 우리 발표 자료에는 14%의 공백이 있고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가와무라 국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저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다음 말이 중요했습니다. 권고를 받아들이되 조건을 붙이자는 겁니다. 정보 공개 범위 확대는 단계적으로 하고 한국과의 실무 채널을 먼저 열어서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거죠. 완전히 거부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토 과장이 손을 들었어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한국과의 갈등이 장기화되면 손실이 커집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열어 숫자를 보여줬어요. 3국 간 무역에서 동북아 해상교통로 의존도가 60%입니다. 이 교통로의 안정성이 흔들리면 물류비가 5% 이상 상승합니다. 연간 18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에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180억 달러. 무시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다나카가 입을 열려다가 멈췄어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가와무라 국장이 한참 동안 테이블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카무라 연구원과 사토 과장의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완전한 거부 대신 단계적 수용을 검토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최악은 피한 거였습니다. 회의 막바지에 회의록 작성 문제가 나왔어요.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오늘 논의 내용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가와무라 국장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한국 데이터를 전제로 한 시나리오 재검토를 진행한다. 그 정도로 적어라. 저는 그 문장을 머릿속에 새겼어요. 한국 데이터를 전제로 한 시나리오 재검토. 일본 공식 회의록에 처음으로 그런 표현이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어요.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사토 과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오늘 발언 대단했어요. 가와무라 국장 앞에서 저런 말을 하다니.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대단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요. 데이터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사토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경제 수치를 들고 온 것도 같은 이유예요. 감정으로 버티는 건 한계가 있어요. 결국 숫자가 말하는 거죠. 우리는 복도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 만난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일본 내부에서 우리 같은 사람이 더 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뉴스에서 오늘 방위성 회의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본, 한국 데이터 활용 검토라는 자막이 떠 있었죠. 아버지가 리모컨을 들었어요. 채널을 돌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며 아버지의 손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채널을 돌리지 않으셨어요. 화면을 유심히 바라보고만 계셨죠. 아버지, 그 뉴스 보세요?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냥. 요즘 한국 얘기가 많이 나오길래. 그게 전부였어요. 평소 같으면 한국이 또 선동한다고 말씀하셨을 텐데 오늘은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의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에서도요. 방으로 올라와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오늘 회의에서 한 발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국과의 정보 공유를 거부하면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쪽은 일본입니다. 제가 정말 저런 말을 했구나. 일주일 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밤하늘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진실을 인정해야 일본도 산다. 그게 오늘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이 옳고 일본이 틀렸다는 게 아니었어요. 데이터가 말하는 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였죠. 감정으로 버티는 건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숫자와 사실이 이기는 거였어요. 그걸 인정하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노트북을 덮기 전에 메일을 확인했어요. 사토 과장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앞으로 자주 연락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힘이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 발언할 수 있었던 건 사토 과장님 덕분이에요. 보내고 나서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11월 22일이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또 새로운 소식이 올 거였습니다. 어떤 소식일지 몰랐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숫자와 사실을 따라가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11월 23일 아침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작성한 동북아 안보 보고서였어요. 저는 연구소에 출근하자마자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32페이지 분량이었죠. 표지에 동북아 해상안보 공동평가 및 정책 권고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목차를 훑어보다가 한 항목에서 멈췄습니다. 제3장 데이터 출처 및 신뢰도 평가. 저는 해당 페이지로 바로 넘어갔어요. 첫 문단을 읽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동북아 위기 분석 시 한국 감시 데이터를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한국 해군 통합감시센터와 국방과학연구소의 분석은 지난 3년간 평균 오차율 0.8%를 기록했으면 이는 역내 최고 수준의 정밀도에 해당한다. 0.8%.
저는 그 숫자를 다시 읽었어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오차율이 1%도 안 된다는 거였죠. 우리 발표 자료의 공백이 14%였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컸어요.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다음 문단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일본 발표 자료에서 확인된 공백 구간은 약 14%로 추가적인 투명성 확보가 권고된다. 공식 문서에 우리의 공백이 명시된 거였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게 되었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야마모토가 제자리로 왔습니다. 그도 보고서를 읽은 것 같았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봤어? 한국 데이터가 기본 자료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봤어. 야마모토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모든 회의에서 한국 자료가 기준이 되는 거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말이 맞았거든요. 앞으로 동북아 안보 논의에서 한국 데이터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게 된 거였습니다. 점심 무렵 일본 언론들이 보고서를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휴게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주요 신문 3곳이 한국 데이터 관련 기사를 실었더군요. 한국 분석, 국제 기준으로 채택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기사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대부분 사실 위주의 보도였어요. 미국과 유럽연합이 한국 감시 데이터의 정밀도를 인정했다는 내용이었죠. 논조가 중립적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국의 과장된 주장이라고 썼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표현이 없었어요. 오후에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채널에서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진행자가 보고서에 대해 질문하자 패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분석 능력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차율 0.8%라는 건 상당한 수준이에요. 저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일본 방송에서 한국을 인정하는 발언이 나오다니.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공중파에서 시사 프로그램이 방송되었다는 거였습니다. 군사 전문 원로 기자 김명호가 출연했다고 했어요. 저는 인터넷에서 해당 방송 클립을 찾아봤습니다. 한국어였지만 자동 번역 자막이 있었어요. 김명호라는 사람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어요. 예비역 대령 출신이라고 자막에 떠 있었죠.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실력과 데이터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저는 그 문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실력과 데이터.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이 계속 주장해온 것도 결국 인정받은 것도 바로 그거였죠. 김명호가 말을 이었어요. 일본에 대한 감정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는 감정과 별개예요. 우리가 3년 동안 쌓아온 데이터, 0.8%의 오차율, 그게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겁니다. 이건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일이에요. 방송 아래에 실시간 댓글이 흘러갔어요. 한국어였지만 대충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든든하다. 데이터로 증명했네. 일본 무시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 긍정적인 댓글이 많았어요. 물론 그래도 일본은 못 믿어라는 댓글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자부심 쪽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 방송을 보면서 그들의 자부심을 느끼다니. 일주일 전에 저였다면 또 자화자찬이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하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거든요. 밤 9시쯤 일본 뉴스 채널에서 특별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어요. 동북아 안보의 새로운 국면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아버지와 함께 시청했어요. 프로그램에 원로 국제정치학 교수가 출연했습니다. 도쿄대 명예교수라고 했어요. 진행자가 보고서에 대해 질문하자 그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분석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차율 0.8%라는 건 객관적으로 높은 수준이에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거부한다고 해서 이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반응을 살폈어요. 평소 같으면 저 교수 친한파 아냐?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화면을 유심히 바라보고만 계셨죠. 프로그램에 전직 외무성 관료도 출연했어요. 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일본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한국을 경쟁자로만 볼 게 아니라 정보 파트너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국익에도 맞아요. 진행자가 물었어요.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한국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전직 관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여론은 바뀔 수 있어요. 사실이 쌓이면 인식도 바뀝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프로그램이 끝난 뒤 아버지가 리모컨을 내려놓으셨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 채널을 돌리셨을 텐데 오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글쎄다. 저 교수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한국을 인정한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틀린 건 아닌 것 같다는 말. 아버지에게서 그런 표현을 듣는 건 처음이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변화이긴 했습니다. 밤늦게 민지영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며칠 전 화상회의에서 통역을 맡았던 제일 한국인 통역사였죠. 메일 제목은 오늘 하루였습니다. 나카무라 연구원님, 오늘 보고서 공개 이후로 양쪽에서 연락이 많이 왔어요. 한국 쪽에서는 수고했다는 메일이 왔고, 일본 쪽에서도 통역 덕분에 회의가 원활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에요. 양쪽 모두에게 인정받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싶어서요. 오늘 저녁에 도쿄에서 제1동포 노년층 모임이 있었어요. 저도 잠깐 들렀는데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오가더라고요. 그래도 한국이 제대로 된 나라라서 다행이야.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분들이 한국에 대해 자부심을 표현하시는걸요. 보통은 조심스러우시거든요. 일본에서 사니까. 오늘 통역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양쪽의 언어를 아는 사람으로서 할 일이 있다는 거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오늘 하루는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메일을 읽고 나서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어요. 민지영이라는 사람.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늘 어정쩡한 위치에 있었을 거예요.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외로움. 그런데 오늘은 양쪽 모두에게 인정받았다고 했죠. 그녀의 기분이 어땠을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민지영 씨, 메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특별했다는 거 저도 느꼈어요. 일본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아직 작지만요. 앞으로도 연락하면서 지내요. 메일을 보내고 나서 다른 뉴스를 확인했어요. 한국 국회 소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까지 일본과의 정보 공유를 중단하라고 외치던 강경파 의원. 한승우가 오늘 발언 톤을 바꿨다고 했어요. 감정과 국익을 분리해야 합니다. 일본에 대한 감정은 각자의 몫이지만 정보 협력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유지해야 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감정과 국익을 분리하라. 한국에서 가장 강경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다니. 한국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보고서 공개, 언론 보도, 방송 출연, 제1동포 모임, 한국 국회 발언.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데이터로 인정받았다. 일본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 양쪽 모두에서 감정과 이성이 조정되고 있다.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 방향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강경한 목소리도 있었고 감정적인 반응도 있었어요. 하지만 흐름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데이터와 사실이 감정을 조금씩 눌러가고 있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늘 본 것들, 오늘 느낀 것들이 저에게 확신을 주었거든요. 우리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생각을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11월 24일 오전 젊은 연구원들 앞에 섰습니다. 연구소 소회의실이었어요. 신입 연구원 8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죠. 원래 교육 시간이었습니다. 원래는 동북아 안보 동향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한 자료를 덮고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최근 있었던 일을 사례로 얘기해 볼게요. 칠판에 글씨를 적었어요. 진짜 선진국은 체면이 아니라 데이터와 책임으로 말한다. 연구원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보고서가 도착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영국과 미국에서 검증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 데이터를 과장이라고 생각했다는 것도요. 한 연구원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한국 분석을 진지하게 검토했어야 한다는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어야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우리 안에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한국은 과장한다, 우리가 옳다. 그 틀 안에서만 생각했어요. 연구원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분석을 할 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데이터가 말하는 걸 무시하지 마세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요. 특정 국가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숫자를 왜곡하면 결국 우리가 손해를 봐요. 교육이 끝난 뒤 연구원 한 명이 다가왔어요. 25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나카무라 연구원님, 저도 한국에 대해 편견이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듣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편견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인식하고 있으면 달라져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저는 며칠 전에 제가 쓴 초기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한국 선박 안전에 영향 없음이라고 단정했던 문장. 그때는 확신에 차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성급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특정 국가를 감정이나 선입견으로만 판단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오후에 서울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이지은 과장과 최윤석 연구원이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고 했어요. 회의 결과가 간략하게 전달되었죠. 이번 일을 계기로 감정과 별개로 필요한 정보 협력 채널은 계속 열어두기로 합의함.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안도했어요. 한일 실무 채널이 유지된다는 뜻이었거든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최소한의 연결고리는 남는 거였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뉴스 채널이었죠. 화면에 한국 감시 데이터 관련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신발을 벗으며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평소 같으면 채널을 돌리셨을 거예요. 한국 관련 뉴스는 늘 그렇게 피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리모컨을 쥔 채 화면을 유심히 바라보고만 계셨어요. 뉴스가 끝날 때까지 채널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 안에서도 뭔가 움직이고 있구나.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조용히 변하고 있는 거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메일을 확인하니 민지영에게서 새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오늘 통역 메모와 그동안 받은 메일을 정리했어요. 파일로 저장해뒀습니다. 언젠가 이 기록이 한일이 서로를 덜 오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녀의 메일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기록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 민지영도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민지영 씨의 기록이 분명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저도 오늘 젊은 연구원들에게 이번 일을 사례로 이야기했어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바꿔가는 거겠죠. 창밖을 바라봤어요. 11월 24일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한국 보고서, 국제회의, 시뮬레이션, 정책 전환, 그리고 저 자신의 변화까지.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강경한 목소리도 있었고 감정적인 갈등도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데이터와 사실이 감정을 조금씩 눌러가고 있었죠.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다음 위기가 언제 올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배운 게 있었어요. 진실을 인정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데이터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변화는 조용히, 천천히 일어난다는 것.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하게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다음을 준비하면서요.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